네,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최서원 씨하고 안정범 씨의 파기환송 재판이 있었어요. 최서원 씨 변호인은 이경재 변호사, 최강휴, 권영광, 그 다음에 정준길 변호사가 이번에 새로 투입이 됐죠. 검찰로는 특검에서 양재식, 장성옥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때 제가 명단을 만들어서 보고 그랬는데 얼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제대로 들어갈 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옆 얼굴을 봤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많이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검찰로는 김영철이가 딴 지방으로 간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재판에 김영철이라고 나왔어요. 그 대통령 재판이나 최소원 씨 재판에서 김영철이 한 명이지 두 명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다음 기회에 가면 그 깍두기 머리하고 삼성 재판에서 그 신문하는 똑같은 검사인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강백신 이 인간도 최근에 그 재판에서 그 사법농단인가 이 재판에서 나오는 그 강백신이고 인간도 2017년도부터 계속 다녔던 그런 검찰이에요. 이것도 나왔었고 강일민, 곽중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 그 검사들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왔고 이제 안정범 씨가 제가 보니까 좀 일찍 왔어요. 오늘 복도에 앉아 있는데 말쑥하게 잘 읽고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사진 찍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찍 왔다 하고만 제가 봤죠. 그랬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실 302호 법정이 되게 작은 법정이에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받는 417호나 311호가 굉장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인들 같은데 그 나이 드신 세 분이 오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한때 같이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 노인분들이 세 분 오시고 그 외에는 제가 가끔 가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311호 중법정이라도 많이 비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김경수 재판인가 여기서도 소법정을 했다가 중법정으로 바꿨거든요. 그 요청을 하면 그거 좀 바꿔줄 수 있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410조 대법정에서 하는데 다른 큰 재판하고 그 삼성 노조 관련으로 해갖고 거기 기소된 사람만 31명인가 이렇게 된 재판이 있어요. 그거하고 좀 그 재판이 417호를 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311호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변호사들한테 얘기는 했어요. 좀 자유롭게 만날 시간이 있어서 그 얘기는 했죠. 재판장을 한번 바꿔달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김경수 때는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최선 씨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구치소에 있는 분인가 제일 먼저 늦게 들어왔죠. 왔는데 변호인 측이 옆으로 이렇게 앉는데 이제 최선 씨의 변호인 측이 다 앉고 안정범 씨의 변호인이 두 명이 이렇게 앉았으니까 최선 씨가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범 씨랑 같이 이 방청객들과 같은 방향으로 그 판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쪽에 앉게 됐었어요. 안정범이가 거기 앉아 있었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최순 씨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그 변호사 옆에 이제 안정범이 변호사 옆에 이렇게 앉게 됐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리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최재원 씨한테 자리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판단에 따르겠다. 이렇게 또 소극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이렇게 하니까 안정범 수석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밀려나게 됐죠. 그래서 안정범 수석은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판사를 바라보고 오는 방향으로 이제 앉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피고인들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있어야지 떨어져 놓는 거는 필요할 때 대화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물론 뭐 판사가 이제 변호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또 검사들 이름을 확인하고 또 두 사람 피고인들에 대해서 뭐 이름이나 주소나 뭐 등등 얘기하고 형식적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한 15분 정도 의견을 말할 시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다. 발단부터 시작해서 이번 파기 항소심까지 현대사에 기록될 정치 변동이 있었고 이번 파기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1, 2, 3 뭐 대법원 내 파기 항소 후의 재판이 아니라 제4심 판결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 역사 및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에서도 뇌물죄 성립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상당히 있으므로 저희가 파기환송심이나 특검이나 그 검찰의 뇌물시주기 진상을 밝히겠다. 예.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뇌물하고 말, 승마, 삼성에서 지원한 말이 뇌물인지 아닌지 이거하고 그다음 직권남용을 따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그 새로 투입된 정준길 변호사는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공무관계를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뇌물을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다. 그리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어떤 이익을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뇌물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하는데 그 반대로 됐다. 예. 그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이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이런 재판이 돼버렸는데 이건 제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8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은 말하자면 이 재판이 거꾸로 된 거다. 그리고 검찰이나 특검이 이거 탄핵으로 몰고 가서 뇌물 씌우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에 뇌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아무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5년 형을 받았다. 대통령께서 최서원 씨는 20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법리나 상식적으로나 어떤 걸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재판은 뭐 핵심이 뇌물인데 뇌물 공범에서도 대법원에서 이거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삼성 뇌물 즉 성마 이 건에 대해서는 핵심 인물이 박상진이다. 이 사람도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또 물론 뭐 이 사람이 자기 재판도 있었고 1심에서 대통령과 최서원 씨 재판에서 이 사람을 증인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증인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니까 이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재판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 피고인이 이익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나 최순 씨 재판에는 그 반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박상진을 증인으로 요청한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나 삼성, SK, 롯데 여기서 총수만을 면담한 거에 대해서 이게 상당 부분 뇌물이 아니라 그거 했었죠. 미래재단, K스포츠단 이거 뇌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일부 뇌물이라고 인정된 것이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 이거잖아요. 묵시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묵시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공모했다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뭐 인정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다. 그 묵시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뇌물이란 것을 묵시적이니 뭐니 이렇게 방만하게 이거를 공모를 묵시적인 이런 말을 해가면서 공모라는 것을 뇌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국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대통령 25년 받았고 최순 씨는 20년을 받았다. 묵시적인 공모
무시적인 청탁, 무시적인 공모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박상진을 불러갖고 사실을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고 해서 최강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삼성 뇌물의 말이 삼성이 사줬다고 하는 말이 뇌물인지 이걸 따지겠다. 그러면서 이 재판 자체에서 이걸 뇌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말 소유권 처분권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뭐 재판에서 나오는데 삼성에서 이 말을 팔고 벌써 그 돈이 삼성을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처분권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따져보고 아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했고 단지 여기에서 정유라가 말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뇌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 재판에서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편하게 살라 하면 집을 주는 거냐. 그 재판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었죠. 아쉬운 것은 뭐 집을 내 집처럼 살라 하면 집을 주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명언인데 요거 하기 전에 삼성의 변호사가 검찰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갖고 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하여튼 그 법정을 그 법정을 굉장히 뜨겁게 하고 굉장한 그 변론이었었어요. 막 저희가 다 박수를 치고 싶었고 하여튼 뭐 대단했었어요. 열기가.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바로 휴정이 됐었고 휴정 후에 이제 변호사가 변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라고 하면 집을 주는 거냐. 이렇게 말이 올랐는데 실제로 제가 그 재판에서 감동받은 거는 저뿐만 아니고 그날 이제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감동받은 것은 이 말보다는 그 검찰들이 대통령하고 기업들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건 처음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변호사님 발딱 일어나서 그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한 그 변론이 너무너무 유명했었어요. 아니 너무너무 뜨겁고 하여튼 대단했었어요. 그게 아직도 신문에 안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삼성의 이 변호사를 만나서 이거 변론한 기록이 있으면 좀 받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언젠가 삼성 재판에 들어가든가 해서 하여튼 언젠가는 제가 이 변론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권영강 변호사님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제 다퉈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외형상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재단에 돈을 모았다 이렇게 하는 건인데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이른다 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직권남용을 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따져보겠다. 정준길 변호사가 그다음 이제 자기가 맡을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과 최성원 씨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최성원과 대통령 공모가 되는지 뇌물이 있었는지 대통령과 기업 간에 뇌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를 요구하였는지 대통령하고 최성원 씨하고 기업들한테 얼마를 뜯어내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정준길 변호사가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했어요.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제가 정준길 변호사가 나오는 어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놀라진 않았는데 처음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좀 기분이 나빴죠. 예. 대통령하고 최순 씨의 공모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유튜브를 보면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정준길 변호사가 그 설명을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뭐 그런 마음은 들진 않고 들었는데 정준길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유라도 증인을 신청한다. 그래서 이제 정준길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증인을 신청했죠. 그러니까 이응재 변호사님이 신청한
박상진이 있고 그다음에 정준길이 신청한 박 대통령과 정유라가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 안 나오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뭐 이 개 같은 재판에 대통령이 뭐 이거 증언하러 나오게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대통령이 나오셔갖고 나 그거 공모 안 했다 이런 유치한 말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당연히 안 나올 거지만 그래도 정준길 변호사가 뭐 이렇게 왜 대통령 나오셔서 공모를 했다 안 했다를 증언해줘야 되는지 여기다 설명한 거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피고인이 공모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피고인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공모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데 직권남용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 건은. 그래서 이게 대통령 공모 사실이 인정돼야지만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얼마를 주급하기로 했는지 어떤 기업에다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의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처벌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공모 관계만 인정을 했다. 이것은 공모 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뭐 대통령께서 6개월 동안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항소심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 대통령하고의 공모 관계는 진짜 저도 재판에 다니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검찰은 이걸 갖고 따질 수가 없죠.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고 하는데 이거를 검찰이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근데 뭐 재판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최서원 씨가 정준길 변호사가 최서원 씨한테 물어봤더니 재판에서 그걸 다뤄준 적이 없었다. 그렇죠. 뭐 재판에서 뭐 다른 것도 급한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이걸 따지지 못하는 건데 이제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는 어쨌든 여유를 가지고 여기 대해서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변희재 씨 재판을 보면서 변희재 씨 재판에 이제 증인들을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변희재 측에서 증인들을 계속 불러요. 부르니까 뭐 재판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증인들을 부르니까 재판이 길어지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이제 판사가 증인을 또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뭐 1월달, 2월달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인사이동 되면은 내가 이 재판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피고인한테 불리하다. 그런데도 이 재판에 그 증인을 불려야 되겠냐. 이렇게 이 재판을 길게 끌고 가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변희재 측에서는 증인들 불러갖고 따져야죠.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재판은 바로 선고를 내리면 안 돼요. 이게 재판을 끌고 가서 이게 언론의 관심도 가져야 되고 이 재판에서 이걸 계속 두드려야 돼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선고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증인들을 불러내가면서 이 재판 끌어야 돼요. 선고를 내면은 물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석방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탑을 피실 거는 바로 결론을 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찬가지로 대통령 재판 이 파기환송심도 제가 봤을 때는 증인들을 불러내고 해갖고 이 재판 끌어야 돼요. 근데 뭐 대통령이 병원에 계시니까 그 사지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절대로 뭐 구치소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좌파들의 그 뭐 이런 상황이 있어 보면 뭐 조금 병원에 좀 더 계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 또 뭐 사지로 돌아가시면 좌파들이나 또 언론들이 얼마나 또 씹어대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께서 조금 더 병원에 계시면서 왼쪽 어깨의 회복도를 보시고 오른쪽 어깨도 상황을 보고 또 허리 이런 것도 보시면서 병원에 조금 더 있길 바래요. 일단은 병원이 그러고 안전해요. 뭐 그 높은 층에 계시니까 뭐 잡음도 안 들릴 테고 또 그쪽에서 막아주고 하니까
그 뭐 사주에 가시면 내곡동 사주에 가시면 여러 가지로 허술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병원에 계시면서 이 재판은 끌어야 되고 뭐 최순 씨가 지금 최순 씨가 오늘 날짜를 보면 3년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2016년 10월 뭐 31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로서는 이제 3년이 되는 거죠. 요것은 뭐 3년 된다는 건 최순 씨가 마지막에 자기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한 건데 최순 씨도 지금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4월 16일 구속 만기 2년 된 것처럼 최순 씨도 구속 만기 3년 됐어요. 결국은 큰 건을 해서 나중에 무죄가 생겼을 때 3년 다 살은 거기 때문에 최순 씨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상황인지라 뭐 당장 뭐 석방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최순 씨가 각오하신다면 이 상황에서는 재판을 끌어야 돼요. 재판 끌고 계속 증인들을 풀려내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또는 상황이 바뀔 때까지 이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정준길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증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왔네요. 대통령이 주 4회 일주일에 주 4회 재판하고 구속기간 6개월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죠. 재판에. 그러고 있다가 6개월 지난 후에 석방을 해야 될 텐데 석방을 안 하려고 이것들이 김세윤이가 별건으로 6개월을 기소를 했다. 박 대통령과 공무 관계없다는 이렇게 하면서 박 대통령이 안 나오시니까 박 대통령과 공무 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없어진 거죠.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판에서 다뤄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재판부에 이거를 다퉈볼 충분한 기회가 없었고 주로 변호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공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퉈보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공무관계에 대해서는 이거 신빙성이 없고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져 역사에 낭기한다.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러고 나니까 사실 검찰들이 뭐 이런 게 증인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준길 변호사가 실체적 진실이 이 법정에서 밝혀져서 역사에 남겨야 된다. 박 대통령의 증인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했었고 2017년 7월 달에 정유라가 5월 달에 덴마크에서 붙잡혀서 들어오면서 기소가 2번이나 됐었고 세 번째 기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뭐 그때 이제 애가 어렸었죠. 2017년도에 들어왔을 때 애가 2015년도에 애를 낳았으니까 만으로 두 살이 안 됐고 한 3살이었었네요. 예, 아직 이제 뭐 겨우 이제 좀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애기였었죠. 그런데 그날 2017년 7월 18일 날 우리는 그때 얘가 어떤 호텔로 붙잡혀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호텔은 아닌 것 같고 그날 CCTV에서 정유라가 막 급하게 나오고 달려가는 그런 게 그 영상이 다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호텔이 아니고 아마 이 검사였었나 봐요. 물론 뭐 정준길 변호사가 뭐 최근에 정유라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도 이 어떤 검사 집에 갔다는 것은 뭐 검사의 집일지 누구의 집일지 모르지만 호텔이 아닌 어떤 일반 가정집으로 간 거는 갔다는 것이 사실이겠네요. 그래서 정유라가 지난 2017년 그래서 그때 김모 검사의 집으로 가서 재판에 출석을 했다. 그래서 검찰 측 집에 다른 검찰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자유롭게 그러고 있다가 재판에 나오는데 정유라가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재판에 나왔어도 어머니와 그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경재 변호사인 측에서 그 재판에 그 검찰들이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얘가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하여튼 나갔어요. 그날이 대통령 재판에 들어갈 방청권을 그 다음 주에 방청권을 추첨하는 날이라 제가 그 추첨하는 장소에 있었었고 다수의 엄마들이 정유라가 증인으로 나왔다고 해서 막 몰려갔었어요. 근데 저는 번호를 늦게 넣었나 아니면 뭐 발표를 번호를 하면서 안 갔었고 일찍 그 번호표를 넣은 분들은
그 법정으로 막 뛰어갔었죠. 근데 물론 뭐 변호사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층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정유라가 나올 때 막 응원을 하고 기자들이 사진 못 찍게 많이 막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래서 정유라가 그러면서 어머니와 변호인의 반대에도 검사 보호하에 있었는데 보호를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과연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또 그 정유라가 그렇게 증언한 것에 대해서 정유라가 모르고 증언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도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정유라가 증인으로 나오면 1시간 정도 신문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대통령 나오시는 그런 때에는 뭐 얼마나 시간 걸릴지 모르고 이건 나중에 의견서를 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재판이나 최소한 재판에서 양형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람도 없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최순 씨는 징역 20년에다가 대통령은 25년형을 받았다. 피고인과 박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재판에 대한 성찰을 해달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안정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김건웅을 또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또 뭐 수첩을 이제 물론 안정관이 수첩을 보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이제 불렀고 두 번째도 뭐라고 했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만기를 증인을 신청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네가 한 3시간 정도 PPT를 만들어서 자기네 주장을 펼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양재식 특검이 또 얘기를 했어요. 파기환송 전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모두 배척돼 대법원 판결로 확정력이 발생했다. 더 이상 피고인도 다툴 수 없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다른 재판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의 확고한 심리가 있었다. 다투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의 나오는 걸 자기는 거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준길이 또 발딱 일어나서 또 얘기를 했죠. 이 사건은 재심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수사인지 올바른 수사인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최소한 공무관계가 아니고 검찰도 역사의 진실을 남긴다는 노력하에 이 재판을 해야 된다. 정인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서 이 날짜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그때 이제 최순 씨가 또 자기가 써온 글을 읽었어요. 오늘 뭐 물론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나서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은 제게 마지막 남은 기회이다. 구속 3년이다. 네. 그리고 인권이 무시되어 동부법원에서 좁은 공간에서 막 갇혀 있다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곳이 민주주의 국가이다라고 대물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에도 없는 CCTV를 설치해 놓고 뭔가 마음이 너무 피폐해 있다. 그리고 이제 몸이 허약해서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30바늘이나 꿰맸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최순 씨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 앞모습을 제가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여보 얼굴이나 뒷모습을 봤는데 많이 뒷모습에서도 많이 이렇게 여위였다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구술 편지로 구치소에서 조사 대상에 올라 오늘도 재판이 너무 힘들게 나왔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았고 박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도왔을 뿐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하며 이익을 취한 바 없다.
최소은 씨가 기업에 전화해서 최소은 씨가 기업에 전화해서 재단에 출연금 내라고 했나요?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어떤 기업인도 모른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안민석이 가짜 뉴스를 쫓아다니고 해도 밝힌 것이 없다. 언론을 통해 해외 은닉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 의혹도 가짜라고 생각하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 또 JTBC에서 보도한 타블표시는 보여준 적도 없고 내 것도 아니고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파견속심에서 제발 제대로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면서 신자용이 최소은 씨 보고 3종을 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있고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났고 판사가 이제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판이 끝났는데 판사가 조금 좀 분위기가 그냥 평범한 판사예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재판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판사가 바로 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 판사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났죠. 근데 판사가 재판이 끝났다고 하면서도 여유를 부리면서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그러고 있다가 딱 판사가 이제 서류들 모아갖고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딱 그랬죠. 판사님, 큰 소리로 그랬죠. 생각 같으면은 험한 좀 강한 단어도 쓰고 싶었지만 제가 제 딴에는 그래도 어느 순화를 해 가면서 그랬죠. 판사님, 금내지 마시고 재판 똑바로 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판사님, 금내지 말고 재판 제대로 하세요.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판사님, 금내지 말고 재판하세요. 탄핵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서 있던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박근혜가 1000억을 해먹었대나 천조라고 그랬나? 박근혜가 1000조를 해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판사님, 재판장에서 이런 것도 좀 밝혀주세요. 그랬어요. 전부 다 엉터리를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거기 온 어떤 분이 또 막 큰 소리 또 소리를 치고 막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법원 직원들 오면서 나가라 어쩌라 또 이제 등달아서 막 이제 나오는 그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소은 씨가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최소은 씨 힘내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론을 이렇게 기사를 찾아봤더니 사실 제가 원하는 건 판사님 금내지 말고 재판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날 재판에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참석해 최소은 씨 파이팅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 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기자들 보세요. 소란이 빚어졌다고요? 그 무슨 소란이에요. 소란은 소리 쳤다고만 하면 되지. 지난번에 세월호 가족들 갖고 난리친 거 같다가 언제 소란이라는 말을 했어요. 얘네가. 이게 무슨 소란이야. 물론 그랬죠. 나오고 제가 기자들한테 똑바로 써. 그 얘기는 빠뜨리지 않고 했으니까. 기자들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앞으로도 기자들이 2016년부터 2017년도 그때처럼 기사 쓰면 와갖고 이제 한바탕 할 거죠. 하여튼 그랬더니 어떤 기사인지는 제가 여기 메모 나눴는데 딱 한 군데서만 요 얘기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그렇게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참석해 최소은 씨 파이팅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 최소은 씨 파이팅이라는 말은 제가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딴 사람들도 소리도 제가 지르고 나니까 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소란이 빚어졌다고 했네요. 재판이 끝났으니까 재판 끝나고 나면은 법원 기자들이 막 나가라고 막
뭐 소리치고 와갖고 뭐 끌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오늘은 그렇게 험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제 그러죠. 예, 그리고 뭐 법원에 나왔더니 조용하라고 하는데 조용 못한다고 그러죠. 검사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나왔죠. 검찰들 똑바로 하라고. 사실 뭐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뭐 겁나는 게 있나요? 판사고 검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변호사고 뭐고 물론 법원에서 보는 변호사님들이야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하고 뭐고 전부 다 하나같이 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판사고 검사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나 이제 내려왔는데 법정 밖에서 1층에서 정준길 변호사가 또 언론들하고 또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언론들하고 뭐 브리핑하고 있는 거를 제가 그 장면만 어떻게 찍을 수 있게 돼서 그걸 찍어서 법원에서 바로 이제 유튜브를 올린 게 있었죠. 사실 뭐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안 나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분 나쁘다는 거 이렇게는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정준길 변호사가 기자들하고 또 소통을 하니까 뭐 거기에 정준길 변호사 입에서 딱 붙어갖고 인터뷰를 한 그 여기자는 하여튼 뭐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13명 중에 나오는 한 기자였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2016년도에 엄청 2017년도에 엄청 그렇게 거짓 보도를 했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제대로 하는지. 근데 어쨌든 정준길 변호사가 언론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것도 좀 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기자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이 알리고 하는 게 좀 괜찮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뭐 그 이경재 변호사님은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니까 또 뭐 이경재 변호사 입장은 하여튼 그거는 이경재 변호사님 입장은 아니고 정준길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 거라고 이거는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검찰이 밝혀야지. 어디에도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면 공모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기업들한테 얼마를 돈을 뜯기로 했다는 건지 그거 밝혀야지. 검찰들 말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정준길 변호사의 활약을 기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검찰들 얼마나 이렇게 패대기 칠지 이거는 제가 정준길 변호사한테 기대를 합니다. 얘기가 여러 가지 산만하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하여튼 첫 번째 재판이라 굉장히 많이 왔고 내용은 변호사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라 저희도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해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능하면 이 재판을 좀 길게 늘려서 증인들을 더 불러서 이 재판을 계속 알리고 진실을 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얼렁뚱땅 3-4번만 해서 끝난다면 억울할 거죠. 하여튼 이 재판은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삼성 재판에도 하여튼 일찍 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들어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려 드릴 수 있다면 좋고 어차피 올해 되고 내년 되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이 재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예요. 네, 분위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재판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